22년간 병원에서 저는 이름 없는 청소부였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은 제게서 냄새가 난다며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 그들이 절박하게 붙잡아야 했던 것은 제 낡은 옷자락이었습니다. 아줌마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저를 불러야만 했거든요. 제 진짜 이름을 되찾는 이야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새벽 4시 반, 어김없이 온몸을 찌르는 듯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창밖은 아직 한밤중처럼 캄캄했고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이 시간이 되면 늘 그래요. 온몸의 마디마디가 어젯밤의 고단함을 기억하는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요. 68년이라는 세월이 뼈마디마다 새겨진 기분이랄까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일어나야죠. 끙. 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어요. 찬물로 겨우 잠을 쫓아내고 어제 저녁 남겨둔 찬밥에 물을 말아 급하게 넘겼어요. 맛을 느낄 새도 없었죠.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해줄 연료를 채워 넣는 기분이었어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현관문을 나설 때쯤이면 새벽 5시가 조금 넘어요. 제가 사는 동네는 서울의 오래된 변두리라 이 시간에는 세상이 참 조용해요. 가끔 저처럼 새벽을 여는 부지런한 이웃들의 기침 소리나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는 게 전부죠. 그 고요함 속을 걸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이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버스를 타고 10분쯤 달려 도착하는 곳은 2호선 지하철역. 여기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죠. 첫 차는 아직 여유가 좀 있지만 제가 타는 옷이 40분쯤의 지하철은 이미 잠과 피로에 지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대부분 저처럼 어딘가로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죠. 반쯤 감긴 눈, 꾹 담은 입술,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모습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쭈글쭈글한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수십 년의 노동이 새겨진 거친 손.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과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겹쳐 보일 때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저 화려한 도시의 진짜 일부일까? 아니면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그림자일까? 1시간 가까이 지하철에 몸을 싣고 있으면 강남역이라는 안내 방송이 들려와요. 문이 열리고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려 밖으로 나오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들, 화려한 광고판,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젊고 활기찬 사람들. 그들 사이에서 낡은 가방을 어깨에 맨 저는 마치 흑백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사람처럼 이질적이었죠. 모두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데 저만 과거에 멈춰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 화려한 빌딩 숲을 15분쯤 걸으면 제 일터인 서울국제병원이 나와요. 유리로 된 거대한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곳,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모여 있다는 자부심이 가득한 곳이죠. 하지만 그 자부심은 제 몫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화려함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요. 직원용 출입구로 들어가 탈의실에서 낡은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나면 비로소 청소원 김정희로서의 하루가 시작돼요. 제 전용 카트를 끌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 저는 사람이 아닌 기능이 되죠. 복도를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기능. 제 이름 대신 아줌마 혹은 여사님으로 불리는 존재. 지난 22년간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이곳에 존재해 왔어요. 제 하루 일과는 병원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시작돼요. 고요한 복도를 따라 락스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가죠. 저는 이 냄새가 싫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준달까요. 수십 년간 맡아온 익숙한 냄새라 그런가 봐요. 대리석 바닥에 제 모습이 비칠 때까지 묵묵히 대걸레질을 하다 보면 어느새 병원의 아침이 시작돼요. 의사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 간호사들의 낭낭한 목소리, 그리고 환자들의 작은 신음소리가 병원을 채우기 시작하죠. 그 중에서도 제 신경을 가장 곤두서게 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바로 박민정 수간호사의 목소리예요. 그녀는 올해 40 중반쯤 됐는데 실력도 있고 야망도 있는 사람이었죠. 항상 빳빳하게 다린 간호복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모양, 그리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아줌마, 거기 그렇게 느릿느릿 닦고 있으면 어떡해요? 곧 회진 시간인 거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부드러운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마른 나뭇가지를 꺾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 그녀 눈에 저는 그저 병원의 효율성을 갉아먹는 낡은 부품 같은 존재였나 봐요. 제가 끄는 청소 카트의 낡은 바퀴 소리마저도 그녀에게는 소음이었겠죠.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허리를 더 깊이 숙여 대걸레질의 속도를 붙일 뿐이었어요. 말대꾸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지난 세월 동안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박수 간호사 곁에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젊은 간호사가 있었어요. 이수민 간호사라고, 이제 갓 20 중반을 넘긴 아가씨였죠. 예쁘장한 얼굴에 생기가 넘쳤지만 그 눈빛에는 약자에 대한 서늘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박수간 호사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죠. 제가 옆을 지나가기라도 하면 코를 찡긋거리며 동료에게 속삭이곤 했어요. 어우, 냄새. 소독약 냄새인지 뭔지 머리가 다 아프네. 그럴 때면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게서 나는 냄새는 땀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전부인데 그게 그렇게 역겨웠을까요? 어쩌면 그 아이가 말한 건 진짜 냄새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가난과 늙음에서 풍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냄새를 맡았던 거겠죠. 저는 그저 못 들은 척 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세상에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으니까요. 요 며칠 병원은 유난히 더 분주했어요. 곧 있을 국제의료 컨퍼런스 준비 때문이었죠. 병원 로비에는 영어와 일본어로 된 현수막이 걸리고 평소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오갔어요. 병원의 모든 직원들은 자신의 이름과 직책이 선명하게 밝힌 반짝이는 명찰을 목에 걸고 다녔죠.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고 멋져 보이던지요. 물론 제게는 그런 명찰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용역업체에서 나눠준 손으로 대충 쓴 출입증이라는 글씨와 제 이름 석자가 적힌 누런 종이 한 장이 전부였죠. 비닐 코팅도 되어 있지 않아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처럼 너덜거렸어요. 그걸 목에 걸고 병원을 돌아다니는 제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졌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저는 이 병원의 정식 직원이 아니니까요. 문제는 새로 설치된 디지털 출입 시스템에서 터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얼굴만 보여주면 통과였는데 이제는 모든 직원이 모바일 앱으로 QR코드를 찍어야 했거든요. 제 낡은 스마트폰은 너무 느렸고 작은 글씨는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출근길, 출입 게이트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데 뒤에서 기다리던 젊은 보안 요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사님, 뭐 하세요? 뒤에 사람 안 보여요? 빨리 좀 찍으세요. 저는 당황해서 손을 더듬거렸고 몇 번의 실패 끝에 겨우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었어요.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죠. 그런데 제 등 뒤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심장을 찔렀어요.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이수민 간호사와 그녀의 동료들이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는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저것 봐,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 그 순간 저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이 첨단 시스템에서 걸러져야 할 오류 혹은 바이러스가 된 기분이었어요. 디지털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평소처럼 12층 VIP 병동 복도를 닦고 있었어요. 유난히 조용한 곳이라 제가 가장 마음 편하게 일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복도 한가운데에 서류철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환자의 이름과 병력이 적힌 누가 봐도 아주 중요한 의료 차트였죠. 아마 회진을 돌던 의사나 간호사가 급하게 움직이다 떨어뜨린 모양이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이걸 그냥 경비실에 맡겨야 하나, 아니면 간호사 스테이션에 가져다 줘야 하나, 잠시 고민했죠. 환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중요한 서류인데,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면 큰일이잖아요. 저는 망설임 없이 차트를 주워들고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어요. 스테이션 안에는 박민정 수간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차트를 내밀었죠. 저기, 수간호사님, 이게 복도에 떨어져 있어서요. 제 딴에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고맙다는 말 정도는 들을 줄 알았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박수간호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트를 와락 낚아챘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죠. 누가 아줌마더러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라고 했어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떨어져 있기에. 떨어져 있으면 제자리에 가만 놔두거나 보안팀에 연락했어야죠. 왜 허락도 없이 이걸 들고 여기까지 와요? 안에 내용이라도 훔쳐봤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훔쳐보다니요. 저는 그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려던 것뿐인데 선의가 순식간에 악의적인 호기심으로 잠재적인 범죄 행위로 둔갑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저를 완전히 불결하고 의심스러운 존재로 보고 있었어요. 청소부 따위가 감히 우리 영역의 물건을 만져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억울하고 분했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신분, 제 차림새, 제 직업이 이미 저를 변호할 모든 권리를 빼앗아간 후였어요. 그녀에게 저는 그저 바닥이나 닦는 무지한 늙은이일 뿐 선의를 베풀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됐으니까 가서 일이나 마저 해요. 그리고 다시는 허락 없이 병원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아셨어요? 마지막 경고와 함께 그녀는 제게서 등을 돌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묵묵히 제 청소 카트를 향해 걸어갔어요. 등 뒤에서 다른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이 들리는 것 같았지만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죠. 카트 손잡이를 잡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수없이 되뇌었지만 가슴 한쪽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박힌 것처럼 아팠어요. 그 상처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제 안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죠. 그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화려한 병원에서 나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구나. 아니, 어쩌면 보이는 것보다 더 나쁜, 보여서는 안 될 사람이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어제 박수관 호사에게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은 밤새도록 가시가 되어 제 마음을 찔렀어요. 잠을 설치고 일어나니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죠. 선의를 베풀고도 도둑 취급을 받았다는 억울함이 찬물에만 밥처럼 목구멍에 걸려 넘어가질 않았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오늘도 해는 떴고 저는 또 일을 하러 가야만 하는 걸요. 오늘은 하필이면 그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어제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 오늘은 정말 그림자처럼 공기처럼 지내야 한다고 수없이 다짐하며 집을 나섰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어제와는 또 달랐어요. 로비는 향기로운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왠지 모를 흥분과 긴장감이 떠다녔죠. 말끔하게 차려입은 외국인 의사들과 병원 고위직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 화려한 풍경에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탈의실로 향했어요. 제 낡은 청소복과 너덜너덜한 임시 출입증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 박수 간호사가 저희 청소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녀가 직접 저희를 소집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녀는 빳빳한 서류 한 장을 들고 마치 장군이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듯 말했어요. 오늘부터 사흘간 국제 컨퍼런스가 끝날 때까지 적용되는 특별 지침입니다.
어제 병원 내부 메신저로도 공지했지만 못 본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그녀는 말하면서 제 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저는 뜨끔해서 고개를 더 숙였죠. 제가 스마트폰 앱을 잘 다루지 못하는 걸 알고 일부러 하는 소리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 톤 더 높아졌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외부에서 오신 귀빈들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용무 없이 1층 로비나 컨퍼런스가 열리는 컨벤션홀 근처를 어슬렁거리지 마세요. 청소는 지하 1층 주차장과 각 층의 구석진 비상계단, 그리고 직원용 화장실 위주로만 하도록 합니다. 그건 사실상 명령이었어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으라는. 당신들의 존재는 이 병원의 자랑스러운 행사의 오점일 뿐이니 부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쥐 죽은 듯이 일하라는. 다른 동료들도 불만스러운 기색이었지만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녀의 권력 앞에서 저희는 그저 순종해야만 하는 약자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지시대로 저는 하루 종일 병원의 어두컴컴한 구석만 돌아다녔어요. 환자들의 신음소리 대신 주차장의 자동차 소음이 들리는 곳, 의사들의 구두 소리 대신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요. 마치 유령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 거대한 병원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지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존재.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들과 함께 직원 식당 구석에 자리를 잡았을 때 TV 화면에는 컨퍼런스의 화려한 개막식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병원장이 유창한 영어로 연설을 하고 외국인 의사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며 한 동료가 부러운 듯 말했죠. 이야, 역시 강남은 다르다 달라. 병원 스케일 좀 봐. 저런 데서 일하면 자부심이 막 생기겠다. 그치? 저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으로 밥만 뒤적였어요. 자부심이라니요. 똑같은 공간 안에서 누군가는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누군가는 냄새나는 지하 주차장을 헤매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 화려함의 그림자가 얼마나 길고 어두운지 저 사람들은 평생 모르겠죠. 오후가 되자 저는 3층 직원용 화장실 청소를 맡게 되었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제 청소 카트에 소독약이 떨어진 걸 발견했어요. 비품실은 복도 반대편 끝에 있었는데 거기로 가려면 컨벤셔널 앞 중앙 복도를 지나야만 했죠. 박수간호사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울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소독약 없이 일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벽에 바싹 붙어서 중앙 복도를 빠르게 가로지르기 시작했어요. 제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기를, 특히 박수간호사의 눈에 띄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복도는 컨퍼런스 중간 쉬는 시간인지 다양한 국적의 의사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괜히 주눅이 들어 고개를 푹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했죠. 바로 그때였어요. 복도 한가운데서 지도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중년의 신사 한 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누가 봐도 길을 잃은 모습이었죠. 하필이면 일본인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초조함이 역력했어요. 주위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느라 바빠서 그를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어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제 오랜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박수간호사의 얼굴이 떠올라 잠시 망설였지만 저 불안한 표정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괜찮을 거야. 잠깐 도와주는 것뿐인데 뭘.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제가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수십 년간 병원에서 일하며 눈치로 배운 게 있었죠. 저는 그의 지도에 적힌 세미나실 3, B라는 글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복도 저편을 가리키며 고개를 꾸벅 숙였어요. 그리고는 두 손을 모아 숫자 2를 만들어 보였죠. 저쪽으로 가서 두 번째 방이라는 아주 간단한 손짓이었어요. 제 진심이 통했는지 그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그가 제게 고맙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려는 순간이었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고 동시에 누군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챘어요. 박수간 호사였어요. 그녀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팔뚝에 통증이 느껴질 정도였죠. 그녀는 저를 짐짝처럼 끌어당기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저를 몰아세웠어요. 내가 귀빈들 근처에는 얼씬도 말라고 했을 텐데요. 손님 귀찮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 일본인 의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주변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제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졌어요. 수치심에 온몸이 덜덜 떨렸죠. 아니, 그게 아니라 길을 잃으신 것 같아서. 핑계 대지 마세요. 일본어 한마디도 못하는 주제에 어딜 나서서 아는 척이에요. 병원 망신 다 시킬 일 있어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어요. 일본어를 못하는 주제에 병원 망신, 그 말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그저 작은 친절을 베풀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는 일이었을까요? 제 가치관이, 제가 평생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박수간 호사는 제 팔을 놓지 않은 채 저를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갔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죠.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더 큰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이번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병원 규정 위반으로 정식 보고할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 병원 전체의 품격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아요? 당신의 그 쓸데없는 친절이 우리 병원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라고요. 규정 위반, 품격, 시스템. 그녀가 내뱉는 단어들은 너무나 차갑고 단단해서 제가 반박할 틈을 조금도 내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말썽꾼이 아니라 병원의 시스템을 위협하는 위험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녀는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한번 쏘아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이나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겨우 정신을 차리고 비품실로 향하는데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 청소부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슬그머니 눈길을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마 멀리서 모든 상황을 지켜봤겠죠. 비품실에서도 휴게실에서도 동료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괜히 저와 말을 섞었다가 박수간 호사에게 찍힐까봐 두려워하는 게 역력했죠. 점심시간에 저와 마주 앉아 아들 자랑을 하던 김씨 아주머니도 허리가 아프다며 제게 파스를 나눠주던 박씨 언니도 이제는 제 근처에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침묵은 비난보다 더 아팠어요. 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죠. 결국 참지 못하고 병원 옥상으로 향했어요. 굳게 닫힌 철문을 힘겹게 열고 나가니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때렸어요. 옥상에서 내려다본 강남의 풍경은 여전히 화려하고 역동적이었죠. 수많은 차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사람들은 바쁘게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어요. 저 거대한 도시 속에서 지금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생각이 들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낡은 벤치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억울해서, 분해서, 그리고 너무나 외로워서요. 평생을 성실하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제게 돌아오는 것은 이런 모욕과 고립뿐일까요? 팔뚝에 남은 박수간 호사의 손자국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어요. 그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어요. 제 존엄성이 짓밟힌 상처의 흔적이었죠.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한참 동안이나 텅 빈 하늘만 바라보았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옥상 벤치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차가운 바람이 눈물을 말리고 뻣뻣해진 뺨을 스쳐 지나갈 때까지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가슴은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했어요.
그냥 이대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이 지긋지긋한 병원,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초라한 내 자신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 그냥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자. 내일부터는 더 이상 이곳에 오지 않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니 역설적이게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걸 포기하면 찾아오는 기묘한 평온함이었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몸을 움직여 옥상 문을 향해 걸어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삐뽀삐뽀.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고요함을 깨고 제 귀를 파고들었어요. 병원이니 구급차 소리가 나는 건 흔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어요. 사이렌 소리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여러 대의 구급차가 동시에 병원으로 몰려오는 듯한 절박한 소리였죠.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들려오는 병원 정문 쪽을 내려다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로 구급차 2대가 거의 동시에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걸까? 하지만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죠. 저는 다시 몸을 돌려 계단을 향해 걸었어요. 어서 빨리 이 건물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한 계단, 한 계단 힘겹게 내려가는데 병원 전체가 술렁이는 게 느껴졌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외침들이 비상계단까지 웅웅거리며 울려 퍼졌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그냥 무시해, 너와는 상관없어 라는 목소리와 무슨 일인지 가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죠. 결국 저는 1층 로비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홀린 듯이 응급의료센터 쪽으로 향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수십 년간 이 병원에 몸담았던 아주 작은 미련 때문이었을지도, 아니면 그저 마지막으로 이 아수라장을 보고 싶다는 얄팍한 호기심 때문이었을지도요. 응급의료센터 입구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어요. 방금 도착한 구급차에서 환자들이 실려 나오고 있었고, 의료진들은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며 각자 자기 자리로 뛰어다녔죠. 그 혼란의 중심에 2명의 환자가 있었어요. 한 명은 넥타이를 맨 말끔한 차림의 서양인 중년 남자였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죠. 다른 한 명은 제가 아까 복도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일본인 의사였어요. 그는 이동식 침대에 누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얼굴은 비정상적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급성 심근경색, 바이탈 사인 불안정해요. 빨리 수술실 준비해. 이쪽은 고혈압성 위기, 혈압이 220까지 치솟고 있어요. 의식 잃기 직전입니다. 젊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패닉 상태였어요. 하필이면 2명의 외국인 VIP 환자에게 동시에 위급 상황이 닥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누군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어요. 통역사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 서버가 다운됐어요. 메인 통역사님은 지금 7층에서 다른 응급수술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최첨단이라던 병원의 자동 통역 시스템은 갑작스러운 비상사태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어요. 기술에 대한 맹신이 낳은 허점이었죠. 젊은 의료진들은 기본적인 영어로 어떻게든 소통해 보려 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의 복잡한 병력을 듣고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응급실 입구에서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환자들의 상태가 얼마나 위중한지, 지금 1분 1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의료인으로서의 감각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깨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응급실 안쪽으로 발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저 상황을 더 잘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미국인 환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고, 일본인 의사는 점차 의식을 잃어가는 듯 눈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저러다간 정말 큰일 나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아니, 저 아줌마가 왜 여기 있어? 지옥에서 울려오는 듯한 목소리. 박민정 수간호사였어요. 그녀는 혼란 속에서도 용케 저를 발견해냈죠. 그녀는 스트레스와 분노로 이성이 마비된 듯 보였어요. 그녀는 인정사정 없이 저를 향해 돌진하더니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어요. 이 와중에 어딜 끼어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요. 청소나 하는 아줌마가 뭘 안다고. 그녀의 외침은 그 어떤 욕설보다도 잔인했어요. 청소나 하는 아줌마. 그 말은 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폭력이었어요. 제 인격 전체를 쓰레기 취급하는 낙인이었죠. 저는 그녀의 손길에 비틀거리며 뒤로 몇 걸음 물러났어요. 그런데 더 비참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다른 젊은 간호사들까지 그녀의 말에 동조하며 저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이수민 간호사는 아예 제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죠. 나가요, 좀. 여기 있으면 방해만 돼요. 당장 안 나가요? 그들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밀쳐내고 벌레 보듯 쳐다봤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이 병원에서, 그리고 어쩌면 이 사회에서 완벽하게 불필요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저 치워져야 할 장애물, 오물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박수간호사가 퍼뜨린 무능하고 고집센 늙은 청소부라는 소문은 이 혼란 속에서 완벽한 사실이 되어 저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조금 전 옥상에서 느꼈던 절망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래, 알겠다. 이제 정말 알겠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나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텅 빈 눈으로 그들을 한번 쳐다보고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끔찍한 공간을 영원히 떠나기 위해서였죠. 제 등 뒤로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아프지도 않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출구를 향해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들려온 몇 마디 말들이 제 발걸음을 붙잡았어요. Damn it. I can't understand him. Does he have a history of arrhythmia? Any allergies to medication? Someone, please. 미국인 환자를 맡은 젊은 의사의 절박한 외침이었어요. 부정맥 병력, 약물 알레르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얻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동시에 다른 쪽에서도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환자분 혈압 계속 오릅니다. 혹시 베타 차단제 복용 이력 아시는 분 없습니까? 이대로 가면 뇌출혈 올 수 있어요. 일본인 의사를 맡은 팀의 외침이었죠. 베타 차단제. 고혈압 환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약물 정보였어요. 그 두 개의 문장이 수많은 소음 속에서 마치 천둥처럼 제 귀 속으로 날아와 밝혔어요. 제 발이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아까와는 다른 아주 육중하고 뜨거운 박동이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더 이상 저를 모욕하던 간호사들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두 명의 환자, 그리고 그들 앞에서 절망적으로 허우적거리는 젊은 의료진들의 모습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지난 22년간 저를 억눌러 왔던 청소부 김정희라는 낡은 껍질이 깨져나가는 소리였죠. 그리고 그 안에서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잊고 살았던,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이름. 의료인 김정희로서의 사명감이라는 아주 뜨거운 불씨가 제 잿더미 같던 심장 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떠나려던 제 발걸음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어요.
제 등 뒤에서 들려오는 절박한 외침들이 보이지 않는 밧줄이 되어 저를 올가매는 것 같았죠. 부정맥, 약물 알레르기, 베타 차단제. 그 단어들은 지난 22년간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러나 제 뼛속까지 새겨져 있던 언어였어요. 고개를 돌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더 이상 저를 경멸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꺼져가는 생명의 촛불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떨고 있는 미숙하지만 필사적인 젊은이들의 모습이었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차올랐어요. 억울함도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릴 만큼 거대한 불길, 바로 사명감이었어요. 저 생명들을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아수라장의 중심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죠. 제 초라한 청소복, 헝클어진 머리, 쭈글쭈글한 얼굴,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오직 저기 누워있는 2명의 환자뿐이었으니까요. 저 아줌마가 진짜. 박민정 수간호사가 기가 막힌다는 듯 저를 막아서려 했지만 저는 그녀를 스쳐 지나갔어요. 지금의 저는 그녀의 경멸 따위에 상처받던 청소부 김정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녀와 저 사이에 흐르던 권력의 강은 이미 제가 건너버린 후였어요. 다른 간호사들도 제 기세에 눌렸는지 아니면 너무나 황당해서 그랬는지 저를 막지 못하고 길을 터주었죠. 저는 곧장 미국인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갔어요. 젊은 레지던트 한 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환자의 팔을 잡고 있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환자를 향해 허리를 숙였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 저 자신도 믿을 수 없는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Sir, can you hear me? My name is Jung Hee. I'm here to help you. 제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또렷했어요. 응급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한 착각이 들었죠. 주변에 있던 모든 의료진들이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특히 박수간호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I need to know your medical history. Are you allergic to any medication? Do you have a history of arrhythmia or any heart conditions? 저는 환자의 눈을 들여다보며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을 던졌어요. 환자는 고통 속에서도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곁에 있던 젊은 레지던트는 제 영어를 듣고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저를 통해 환자와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환자의 대답을 듣고 곧바로 그에게 한국어로 지시를 내렸죠. 환자분, 부정맥 병력 있고 페니실린 알레르기 있답니다. 지금 당장 니트로글리세린 설화 투여하고 아스피린 300mg 씹어서 삼키게 하세요. 그리고 12유도 심전도 다시 한번 체크하고 혈액 채취해서 트로포닌 수치 확인 준비해요. 제 말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수십 년의 경험이 녹아든 단호하고 명확한 지시였죠. 젊은 레지던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외에는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즉시 간호사들에게 소리치며 제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허둥지둥 움직이는 동안 저는 다음 행동으로 넘어갔어요. 저는 곧장 일본인 의사가 누워있는 침대로 향했어요. 그는 의식이 거의 희미해져 가고 있었죠. 저는 그의 손목을 잡아 맥박을 확인하며 이번에는 유창한 일본어로 말을 건넸어요. 센세, 시카리 시대 쿠다사이. 와타시노 코에가 기코에마스か? 센세이엔, 조신자리, 세요. 젠목 소리가 드르이, 스미니까? 제 입에서 일본어가 흘러나오는 순간 응급실 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영어를 하는 청소부도 믿기 힘든데 일본어까지 구사하다니. 사람들은 이제 저를 단순한 이상한 아줌마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普段血圧の薬を飲んでいますか?
ベータ遮断薬の種類を覚えていますか？カサエ、カマ薬、ドンニカ、ベタ、チャ、タンジェ、ジーラ,ドンニ, 갑니까?ドンニ. 바로 그때였어요.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소란을 듣고 응급실로 달려온 몇몇 의사들 사이로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 한 분이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는 세계적인 심장내과 권위자인 앤더슨 박사였죠. 그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특유의 냉철함을 잃지 않고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그러다 일본어로 말하고 있는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그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저는 그의 시선을 느낄 겨를도 없이 제 일에 집중했어요. 일본인 의사의 상태를 확인한 후 저는 그를 담당하던 젊은 의사에게 말했죠. 이 환자분 평소에 비소프롤로 복용 중이랍니다. 지금 당장 라베탈로 IV로 투여하고 5분 간격으로 혈압 체크하면서 수치 조절해야 해요. CT 찍어서 뇌출혈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요. 제 지시에 따라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혼란스럽던 응급실에 조금씩 질서가 잡혀가고 있었죠. 그 중심에 낡은 청소복을 입은 제가 서 있었고요. 그때 이수민 간호사가 최신 심전도 모니터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이 보였어요. 기계가 복잡한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밀치고는 자연스럽게 기계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버튼과 복잡한 그래프들이 제 눈에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아들이 입원해 있는 동안 밤마다 몰래 관련 서적들을 읽고 최신 의료 기술들을 공부해 왔거든요. 언젠가 다시 필요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 될 줄은 몰랐죠. 저는 몇 번의 터치로 미국인 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어요. 그리고 그래프를 보자마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전형적인 ST-EMI-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소견입니다. V2, V3, V4 유도에서 ST 분절이 뚜렷하게 상승했어요. 골든타임 놓치기 전에 지금 당장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고 심혈관 조영술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벤션 팀에 바로 연락하세요. 제 진단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제 말에 더 이상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제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전문성 앞에서 그들은 그저 제 지시를 따르는 수밖에 없었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들이 이제는 제 입만 쳐다보고 있었죠. 두 환자에게 응급처치가 모두 끝나고 각각 수술실과 중환자실로 옮겨지자 응급실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끔찍했던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이었죠. 모든 의료진들이 땀에 젖은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무시가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는 오직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아주 작은 경외심만이 남아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응급실 입구에 못 박힌 듯 서 있던 앤더슨 박사가 천천히 제게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그의 발걸음 소리가 정적을 깨고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죠.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가 지나갈 길을 양쪽으로 갈라섰어요. 그는 마침내 제 앞에 멈춰 섰어요. 그의 푸른 눈동자가 깊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는 한참 동안이나 제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마침내 믿을 수 없다는 듯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정의? 닥터 킴, 맞습니까? 그 한마디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닥터 킴, 맞습니까? 앤더슨 박사의 나지막한 질문이 아수라장 같던 응급실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어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시계가 멈춘 것 같았죠. 시간도, 공기도, 사람들의 숨소리마저도 얼어붙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를 바라보았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의 먼지를 뚫고 잊고 살았던 제 이름이 저를 찾아온 순간이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박민정 수간호사였어요. 그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나섰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박사님? 닥터 킴이라니요? 이 사람은 그냥 청소. 하지만 그녀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어요. 앤더슨 박사가 평생 본 적 없는 차갑고 위험 있는 눈빛으로 그녀를 돌아봤기 때문이죠. 그의 시선에는 감히 어디서 라는 무언의 질책이 담겨 있었어요. 그 기세에 눌린 박수 간호사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다물고 말았죠. 곧이어 소식을 듣고 달려온 병원장이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는 2명의 VIP 환자가 무사하다는 보고를 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는 제복 차림의 저와 저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앤더슨 박사, 그리고 죄인처럼 굳어있는 박수 간호사와 다른 의료진들을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앤더슨 박사님? 앤더슨 박사는 제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병원장에게 말했어요. 최 원장님, 잠시 사무실에서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분과 저기 저 2분의 간호사도 함께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병원장실로 가는 길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기묘한 길이었어요. 제 옆에는 세계적인 석학과 병원장이 걷고 있었고, 제 뒤에는 대한민국 최고 병원의 수간호사와 젊은 간호사가 고개를 숙인 채 따라오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땀과 소독약 냄새가 밴 낡은 청소복 차림이었고요. 복도를 지나칠 때마다 마주치는 직원들은 이 기이한 조합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어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그들의 시선이 이제는 제게 못 박혀 떨어질 줄을 몰랐죠. 권력의 이동은 이토록 빠르고 명백한 것이었어요. 묵직한 원목 문이 닫히고 병원장실은 작은 법정처럼 변했어요. 병원장은 상석에 앉았고 앤더슨 박사는 그의 옆에, 저는 손님용 소파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어요. 박수 간호사와 이수민 간호사는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문가에 죄인처럼 서 있었죠. 병원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박사님,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응급 상황에서 저분이 큰 공을 세웠다는 건 들었습니다만. 앤더슨 박사는 병원장의 말을 가로막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장님, 이분은 단순히 큰 공을 세운 게 아닙니다. 이분은 그냥 청소원도 아니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분의 이름은 김정희, 25년 전 온 세상이 닥터 킴이라고 불렀던 전설적인 간호사입니다. 닥터 킴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병원장실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어요. 박수 간호사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죠. 앤더슨 박사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병원장에게 보여주었어요. 1999년 아프가니스탄 내전 당시였습니다. 저는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칸다하르의 야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그때 그곳의 수간호사가 바로 여기 있는 김정희 선생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 눈앞에는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과거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포탄이 빗발치던 밤, 피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던 병동,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려 발버둥 치던 젊은 날의 제 모습이,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이 가장 치열했던 어느 날 밤, 병원 바로 옆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병원을 버리고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정희 선생은 떠나지 않았어요. 거동이 불가능한 중환자 27명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녀는 홀로 남아 사흘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약품도 모두 끊긴 지옥 속에서요. 그녀 덕분에 그 27명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앤더슨 박사는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화면에는 낡은 신문 기사 하나가 떠 있었죠. TIMG 아시아판이었어요. 흙먼지로 뒤덮인 얼굴, 하지만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을 한 젊은 여자의 사진과 함께 이런 헤드라인이 박혀 있었죠.
칸다하르의 나이팅게일, 닥터 킴. 이 일로 김정희 선생은 2000년에 국제 인도주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녀의 용기와 헌신에 찬사를 보냈죠. 그녀는 한국 의료계의 자랑이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병원장은 태블릿 화면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은 충격과 경악, 그리고 이내 깊은 부끄러움으로 물들어갔죠. 자신의 병원에 대한민국 의료계의 전설적인 영웅이 지난 22년간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박수 간호사와 이수민 간호사에게로 향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이미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특히 박수 간호사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짓밟았던 존재가 감히 올려다볼 수조차 없는 위대한 영웅이었다는 진실 앞에서 그녀의 오만했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병원장은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박수 간호사. 그는 배신감과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우리 병원에 이런 위대한 분이 계셨다는 걸 왜 아무도 몰랐던 겁니까? 아니, 그 이전에 당신들은 이분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병원장은 즉시 비서에게 인터폰을 걸어 박수 간호사와 이수민 간호사에 대한 정식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어요.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엄포를 놓았죠. 시스템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어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를 심판하려던 그들이 이제는 시스템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이 된 거예요. 소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 병원장이 제게 고개를 숙이며 물었어요. 선생님. 아니, 닥터 킴. 어째서 이런 곳에 계셨던 겁니까?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는 수십 년간 제 가슴 속에만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담담하게 꺼내놓기 시작했죠. 국제 인도주의 대상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어요. 하루가 다르게 기억을 잃고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남편을 돌보기 위해 저는 모든 걸 내려놓아야만 했죠. 그렇게 10년을 간병하고 남편을 떠나보냈는데 이번엔 아들이 빗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수년간 이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며느리는 아들 병간호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저 지나간 사실을 이야기할 뿐이었죠. 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제게는 3명의 어린 손주들과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아들이 남았어요. 수술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죠. 하지만 경력이 단절된 늙은 간호사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그러다 이 병원의 청소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아들 곁에 있으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제 과거를 밝힐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제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버는 것, 그게 제게 남은 유일한 목표였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병원장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병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와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는 제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죠. 선생님 같은 분을 이런 곳에 계속 둘 수는 없습니다. 부디 저희 병원의 국제진료센터 총괄 코디네이터 직을 맡아주십시오. 선생님의 경험과 연륜이 우리 병원에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앤더슨 박사 역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정의, 우리는 지금 분쟁 지역의 젊은 의료진들을 교육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하오. 부디 나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주시오. 당신은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저는 잃어버렸던 제 이름과 명예, 그리고 경제적 독립의 기회까지 한꺼번에 되찾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병원장실 안에서만 벌어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한 기자가 응급실의 소란을 목격하고 이 기묘한 사건의 냄새를 맡았던 거죠. 그는 병원 관계자들을 취재하기 시작했고 제 이야기는 순식간에 외부로 새어나갔어요. 병원장실을 나올 때쯤 제 낡은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어요. 손주들에게서 온 문자였죠. 할머니, 지금 인터넷 뉴스에 할머니 이야기 나와요. 이거 진짜예요? TV를 보기 위해 로비로 내려가자 모든 채널에서 제 이야기가 속보로 나오고 있었어요. 강남 병원에 숨겨진 영웅, 22년 만에 돌아온 전설을 만나다. 아프간의 영웅, 가족 위의 청소부로, 감동 실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닥터킴이었고 SNS에는 닥터킴을 존경합니다라는 해시태그가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반대로 박민정 수간호사의 과거 행적을 폭로하는 병원 내부 직원들의 익명 제보까지 터져 나오며 그녀는 순식간에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죠. 과거 저를 고립시켰던 디지털 세상이 이제는 제 편이 되어 저를 위해 싸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로비 한가운데에 서서 저를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 어린 시선을 받으며 그저 멍하니 TV 화면만 바라보았어요. 오늘이 정말 제 인생의 심판의 날인 것 같았어요. 어지러웠어요. 병원 로비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 보내는 시선과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쉴 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의 진동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비현실적인 꿈처럼 느껴졌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병원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떠도는 유령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세상의 모든 빛이 저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찬란한 빛 속에서 저는 문득 제 가족들이 떠올랐어요. 이 소식을 들으면 내 아들은, 내 손주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주머니 속에서 낡은 스마트폰이 다시 한번 절박하게 울렸어요. 발신자는 중환자실이었죠. 덜컥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저는 사람들을 헤치고 뛰쳐나가 비상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갔어요.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고 신에게 빌고 또 빌면서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담당 의사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기쁨과 경이로움이 가득했죠. 기적입니다, 선생님. 기적이에요. 아드님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몇 년간 기계에 의지해 겨우 숨만 쉬고 있던 내 아들이 눈을 떴다고요?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들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정말로 기적을 보았죠. 창백하긴 했지만 제 아들은 분명히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죠. 그는 목에 연결된 관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제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TV를 통해 모든 것을 보았다고. 어머니가 겪었을 그 끔찍한 세월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저는 아들의 앙상한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지난 22년간의 서름과 고통이 그 눈물과 함께 모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제 영웅적인 과거가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아들의 눈을 다시 마주하게 된 이 순간이 제게는 더 큰 기쁨이었어요. 며칠 후 제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손주들이 제 품에 와락 안겼어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영웅이에요.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저를 냄새나는 청소부 할머니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바라봐주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되찾은 것은 단순히 잃어버렸던 명예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에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되찾은 것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병원 내 작은 정원에서 혼자 바람을 쐬고 있는데 누군가 제 뒤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박민정 수간호사와 이수민 간호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고 한직으로 밀려난 그들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되어 있었죠. 그들은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그들의 사과는 진심이었어요. 깊은 수치심과 자기 혐오에서 우러나오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었죠. 저는 그들을 잠시 내려다보았어요. 마음속의 분노나 미움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안쓰러운 마음뿐이었죠. 저들도 결국 이 끔찍한 경쟁 사회가 만들어낸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세요. 용서는 제가 아니라 당신들 스스로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덧붙였죠. 진정한 사죄는 눈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가진 그 하얀 가운의 무게를 깨닫고 앞으로 당신들의 위치에서 마주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게 진짜 사죄입니다. 부디 저 같은 사람을 다시는 만들지 말아 주세요. 제 말에 두 사람은 더 큰 소리로 흐느꼈어요.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복수는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병원장의 취임 제안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날이 왔어요. 병원은 저를 위해 대강당에서 성대한 기자회견을 열어주었죠.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저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섰어요. 낡은 청소복이 아닌 제 나이에 어울리는 품위 있는 옷을 입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병원장이 먼저 일어나 저를 소개하고 제가 국제진료센터 총괄 코디네이터 직을 수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마침내 마이크가 제게 넘어왔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저를 바라보는 수많은 눈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제안해 주신 최 원장님과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자 다시 한번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박수를 멈추게 하고는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순간 장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기자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죠. 제가 이 자리를 수락하는 조건은 이 시간에도 병원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우리 병원의 모든 청소 및 시설 관리 노동자분들의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과 현실적인 임금 인상, 그리고 기본적인 복지 제도를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대강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은 충격에 빠진 듯했고 병원장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저는 흔들리지 않고 제 소신을 이어갔어요. 여러분, 이 병원의 진정한 영웅은 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가장 먼저 출근해서 이 병원을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분들, 환자들의 배설물을 말없이 치우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분들,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영웅들, 모두가 이 병원의 진짜 주인입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 없이는 이 병원의 세계적인 명성도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도 결코 지켜질 수 없습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잠시 동안의 정적 끝에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마치 전염이라도 된 듯 기자회견장 곳곳에서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어요. 그건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어요.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에 대한 공감과 지지의 함성이었죠. 제 이야기는 다시 한번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어요. 몇 달 후, 병원은 제 요구를 전격 수용했어요. 제 옛 동료들은 모두 정규직이 되었고, 환하게 웃으며 제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죠. 저는 국제진료센터 총괄 코디네이터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는 동시에 병원 내에 신설된 돌봄 노동자 인권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게 되었어요. 우리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전국의 동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권익을 위해 싸우기 시작했죠. 저는 가끔 시간을 내어 젊은 간호사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멘토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병원 로비 한가운데에는 우리 병원의 모든 청소, 시설, 보안, 식당 노동자분들의 환하게 웃는 사진과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라는 이름의 게시판이 생겼죠. 어느 날 오후 일을 마치고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제 옆에는 완전히 회복한 아들이, 그리고 그 곁에는 제 손주들이 제잘거리며 걷고 있었죠. 저는 로비에 걸린 보이지 않는 영웅들 게시판 앞에 멈춰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옛 동료들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영광이란 한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영광이라는 것을요. 저는 제 곁에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제 길고 길었던 보이지 않는 전쟁은 드디어 끝이 난 거예요. 결국 진정한 승리는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더 큰 공동체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짓밟았던 이들에 대한 복수 대신 자신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길을 열었죠. 가장 위대한 존중은 바로 그렇게 완성되는 법이니까요.